여러분, 보통 전쟁 위협이 막 고조되거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말이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뭘 할까요? 당연히 그 가장 안전한 금괴를 사서 지하 금고에 깊숙이 숨기려고 하겠죠. 그렇죠. 반대로 시장에 유동성이 막 넘쳐나고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한 투기적인 욕망이 극에 달할 때는요. 그럴 때는 이제 비트코인을 막 사들여서 디지털 지갑에 꽂아 놓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두 가지는 투자 세계에서 서로 완벽하게 반대편에 서 있는 성질의 자산이잖아요. 완전히 정반대죠. 네. 그런데 오늘 가장 극단적인 공포를 상징하는 금이랑 또 가장 극단적인 탐욕을 상징하는 비트코인의 가격표가 소수점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숫자로 마감되었습니다. 와, 네. 정확히 10만 3천 달러였죠. 네, 10만 3천 달러.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와 탐욕이 같은 가격표를 단 이 기이한 날, 대체 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장막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핵심 맥락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우리 학습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6 3월 13일자 장마감 리포트랑 각종 시황 데이터들을 완전히 해체해서요.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AI 혁신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시장을 찢어놓고 있는지 그 작동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정확히 동일한 가격표를 달았다는 건요. 현재 글로벌 자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거든요. 심리적인 분열이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데이터들은 그냥 뭐 숫자가 오르고 내렸다 이런 단순한 결과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본이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구시대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공호로 막 숨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수익을 향한 갈망을 채우려고 어떤 새로운 로켓에 올라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시간 생존 게임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실시간 생존 게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거시경제에 막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수출 주도형 신흥국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취약하죠. 우리가 발딛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KOSP 지수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5,500선을 결국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5,487.24로 마감했죠. 네, 무려 1.72%나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의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대 하락을 맞았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0.40% 올랐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요. 이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주범은 명확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길의 우려, 그리고 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장중 100달러를 뚫어버리면서 패닉셀링을 유도한 거거든요. 100달러 돌파. 근데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중동에서 기름값이 오른다고 왜 당장 한국의 반도체 기업 주가가 박살이 나느냐? 이 메커니즘이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려면 한국 경제 특유의 비용 구조, 그리고 글로벌 자본의 ATM,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 역할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금 인출기요? 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유가 100달러 돌파는 단순한 기름값 상승이 아니거든요. 제조기업들 공장 돌리는 전력 비용부터 물류비까지 다 오르니까요. 맞아요. 모든 생산 원가가 도미노처럼 급등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벌이는데 원가가 오르면 이익률, 즉 마진이 즉각적으로 훼손되잖아요. 당장 타격이 오겠네요. 게다가 유가가 오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이게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서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IT 제품의 수요 자체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살 돈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은 오르고 수출 수요는 줄어들 위기에 처한 한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돈을 패는 거죠. 빼서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피신시키는 게 너무 당연한 알고리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283만 주, 기관이 224만 주, 도합 5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KOSP 시장에서 막 패닉셀링 하듯 쏟아낸 거군요. 네, 쫙 빠져나갔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거대한 매물 폭탄을 개인 투자자들이 508만 주를 사들이면서 고스란히 다 받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건 마치 거대한 태풍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큰 배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은 항구로 대피를 하고 작은 보트를 탄 개인 투자자들만 바다로 나가는 격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거대한 펀드들은 인플레이션의 불길을 피해서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양동이에 물을 들고 불타는 반도체 주식을 막 사러 뛰어드는 형국이거든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적 학습 효과가 작동한 결과라고 봅니다. 아, 학습 효과? 네, 과거에 수많은 지정학적 위기나 경제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결국 우량 대형주는 시간을 견디면 원래 자리 이상으로 회복한다는 걸 개인 투자자들이 경험으로 체득한 거죠. 떨어졌을 때 사야 한다. 이 믿음이군요. 맞아요. 유가 쇼크가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고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이 하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국내 증시 섹터별 데이터를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모순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시장 전체가 유가 쇼크로 막 무너지고 있는데 건설업 섹터는 무려 6.02%나 폭등을 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도 4.09% 넘게 올랐어요. 잠깐,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펀더멘털만 보면 좀 그렇죠. 유가가 폭등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리잖아요.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면 제일 직격탄을 맞는 게 대출 비중이 높은 건설업인데 원유 쇼크로 불이 났는데 금리에 제일 민감한 건설주로 돈이 몰린다. 이건 시장 전체가 패닉인 것만은 아닌가요? 불길 피하겠다고 기름통으로 뛰어드는 격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펀더멘털의 관점에서만 보면 명백한 모순이죠. 하지만 이걸 유동성의 도피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기계적인 움직임이 보입니다. 유동성의 도피요? 네, 글로벌 매크로에 막 거대한 충격이 발생하면 자본은 당장의 실적이나 거시경제 논리보다는 글로벌 공급망과 덜 연결된 곳을 찾아 시작해요. 아, 약간 격리된 곳을 찾는군요. 맞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는 글로벌 수요랑 유가의 직격탄을 맞지만 내수 중심의 건설이나 시멘트 같은 비금속 광물 섹터는 철저하게 국내 정책이나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개별적인 호재에 더 크게 반응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외부 영향이 적으니까. 수출주에서 빠져나온 수조 원의 자금이 갈 곳을 잃고 헤매다가 글로벌 악재로부터 그나마 격리되어 있고 정부 정책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내수 방어주로 기계적으로 쏠려 들어간 거죠. 일종의 섹터별 차별화 현상, 풍선 효과라 해석하셔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반도체를 팔고 나온 돈이 엄청 이성적인 판단을 거쳤다기보다는 갈 곳 잃은 유동성이 맹목적인 대피소를 찾은 결과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시장 바깥으로 뻗어나간 더 큰 자본의 물결은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채권, 외환, 상품을 다루는 FICC 시장의 상황이 그걸 명확히 보여주는데 서두에 언급했던 바로 그 수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 기이한 평행선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리포트에서 가장 놀라운 수치인데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이랑 대표적인 위험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죠.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자산이 어떻게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일 수 있죠? 하나는 전쟁 대비해서 금고에 숨기는 거고 다른 하나는 ETF 순유입에 힘입어서 디지털 공간에서 날아오르는 자산이잖아요. 이건 마치 한 명이 핵전쟁 대비해서 지하 벙커를 사면서 동시에 초고 수익 노리는 복권을 긁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장이 현재 극단적인 안전, 그러니까 금과 극단적인 수익, 비트코인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엄청 분열적인 심리 상태라는 걸 짚어야 하거든요. 분열적인 심리. 이 동기화를 이해하시려면 현재 자본을 움직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엔진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현실의 공포입니다. 현실의 공포, 이란 전쟁 같은 거요? 그렇죠. 전쟁 장기화 조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랑 전통적인 거대 펀드들은 실물 가치가 보정된 금을 막 맹렬하게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두 번째 엔진은 구조적인 유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현물 ETF 승인 이후로 더 이상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에요. 제도권 자산이 됐죠, 네. 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강제적으로 편입되는 자산이 된 거죠.
주식시장에서 갈 곳을 잃은 거대한 잉여 자본들이 알고리즘 매수세에 힘입어서 비트코인 ETF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무지성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두 자산의 가격이 같아진 건 우연이지만 그 이면에는 극도의 방어를 원하는 자금, 그리고 극도의 공격을 원하는 자금이 시장을 정확히 반으로 쪼개서 각자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거시 지표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였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bp 상승해서 4.261%를 기록했거든요. 유가가 뛰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거라고 보고 국채 수용률이 오르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1,492.89원으로 마감하면서 오히려 달러 약세로 원화가 5.3원 강세로 보였단 말이죠. 아니 유가 쇼크가 오고 한국 증시가 빠졌는데 안전자산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랐다고요. 이 역주행은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이게 환율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유 쇼크라는 단일 변수로만 환율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다른 변수가 있었군요. 오늘 환율 역주행의 핵심 메커니즘은 유럽에 있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그러니까 ECB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경로를 재평가하겠다는 신호로 보냈거든요. 아하. 이로 인해서 유로화가 갑자기 강세를 띠게 된 겁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가장 큰 상대가 유로화잖아요. 그렇죠.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달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달러 약세가 나타났죠. 그 결과 원화가 펀더멘탈 개선이 없었음에도 기계적인 반사이익을 얻어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겁니다. 환율 시장에 진짜 얼마나 복잡한 톱니바퀴들로 물려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톱니바퀴가 묘하게 맞물려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시황기사 하나를 객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 보죠. 그 복잡한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를 뿌리는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바로 정치인들의 입이 만들어내는 변동성이죠. 아, 그 발언 말씀이시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가가 오르면 큰 돈을 번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뭐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이 발언이 글로벌 WTI 원유 오늘 95.52달러로 마감했고 기사상으로는 100달러를 돌파했다고 나오는데 이 변동성을 키우는 시장의 재료로 어떻게 물리적으로 작용했는지 객관적으로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떻게 배럴당 100달러를 만들어내나요? 청취자 여러분도 정치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실물 기름값을 움직이지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 금융시장은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알고리즘이요? 네. 현재 원유 선물 시장의 막대한 물량은 알고리즘 헤지펀드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이들의 컴퓨터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뉴스피드나 정치인들의 발언을 밀리초 단위로 스캔합니다. 와, 0.001초 단위로요? 맞아요. 차기 대권 주자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전통 에너지 산업을 옹호하거나 유가 상승을 용인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던지면 알고리즘은 즉각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변화 확률을 계산해서 매수,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기계가 알아서 사버리는 거군요. 네, 사람의 기사를 읽고 판단하기도 전에 기계들의 투기적 자본이 선제적으로 몰리면서 가격의 급등락, 즉 변동성을 폭발시키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완성되는 거죠. 이야, 유가 폭등에 평행선을 달리는 금과 비트코인, 환율의 엇박자에 알고리즘의 폭주까지. 진짜 아시아랑 유럽 시장은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네, 정말 다이너믹한 하루였죠. 그런데 세계 자본의 심장부인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놀랍게도 숫자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 3대 지수 등락률 보고 이거 전산 오류 난 줄 알았어요. 하하, 그럴 만도 하죠. S&P 500은 6,775.80, 나스닥은 22,716.13, 다우존스 47,242.52. 셋 다 등락률이 정확히 플러스 0.00%를 기록했습니다. 네, 완벽한 0.00%였죠. 시장이 붕괴된 것도 아니고 급등한 것도 아닌 완벽한 정지 상태. 백조가 물 위에서는 되게 우아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물 아래에선 막 미친 듯이 발갈기를 젓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평화로운 게 아니라 서부국에서 총잡이들이 서로 이마에 총구 겨누고 땀방울만 흘리는 그 멕시칸 스탠드오프 상황처럼 느껴지거든요. 와, 이보다 완벽한 표현이 없을 것 같네요. 지수가 0.00%라는 건 거래가 없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매수하려는 힘이랑 매도하려는 힘이 소름 돋을 정도로 동일한 무게로 정면 충돌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도 먼저 방아쇠를 당기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확인해야 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지표가 무려 2개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 그 방아쇠 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밤 발표되는 연방정부의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즉 PCE 데이터고요. 두 번째가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3월 FOMC 금리 결정이죠. 현재 3.75% 동결이 예상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 바로 PCE입니다. 네, 핵심 지표죠. 유가 100달러 돌파라는 이 충격파가 실제 미국 소비재 물가로 얼마나 전이되었는지 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해야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더 무서운 건 다음 주 FOMC입니다. 동결은 이미 시장이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이미 3.75% 동결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금리 자체가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딱 찍어서 보여주는 점도표에 있습니다. 아, 점도표. 유가 상승을 핑계로 이 점도표의 평균값이 위로 살짝만 올라가도 시장은 연내 금리나 기대감을 완전히 폐기하고 패닉에 빠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점도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움직이고 기계적인 0.00%의 관망세를 유지하는 거군요. 눈치 보기 장세네요. 정확합니다. 지수라는 수면 위는 0.00%로 고요한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치열합니다.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지각 변동 수준이에요. 미국 부동산 섹터는 하루 만에 무려 7.42%가 폭등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반면에 유틸리티는 1.70% 하락했어요. 그리고 가장 극명하게 찢어진 곳은 역시 기술주 내부였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관련주인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반면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나 인텔 같은 전통 반도체 주가는 속절없이 뚝 떨어졌거든요. 과거처럼 나스닥에 속해 있으니까 다 같이 오른다. 이 공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 같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펀더멘털의 양극화가 얼마나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잔인한 양극화요? 네, 과거의 기술주 투자는 그냥 단순한 테크 기업의 묶음, 하나의 거대한 바구니를 통째로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자본은 가짜 성장과 진짜 확장을 냉혹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인텔이나 기존 하드웨어 기업들은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잖아요. 반면에 팔란티어 같은 AI 클라우드 기업들은 한번 인프라가 구축되면 폭발적인 이익률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비용이 더 안 드니까요? 네,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압박 속에서 시장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을 증명하고 현금을 창출해내는 극소수의 혁신 기업들에게만 자본을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AI 기업과 하드웨어 기업 간의 펀더멘털 격차가 무자비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야, 나머지에게는 유동성을 안 주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거군요. 그 혁신을 향한 자본의 갈망이 얼마나 기민하고 절박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사가 오늘의 리포트에 2개나 더 있었습니다. 아, 네. 스페이스X 기사 말씀이시죠? 네, 하나는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지수의 조기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예요. 기업 가치가 2,500조 원에 달하는 우주 기업이 시장의 룰마저 바꿔가며 등장하려 하고 있죠. 대단한 움직임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나스닥 부회장이 직접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딥백스 본사를 방문해서 상장을 권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심장인 나스닥조차도 과거 지표에 매몰된 기업들이 아니라 새로운 서사, 즉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혁신 동력을 유치하려고 엄청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방증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정말 큰데요. 전통적인 거시경제 잣대로 보면 고금리 시대에는 섣부른 투자를 피하는 게 교과서적이잖아요. 몸을 사려야죠. 하지만 스페이스X나 차세대 AI 반도체 생태계는 전통적인 재무지표로는 가치를 온전히 측정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아, 잣대가 다르군요. 이들은 기존 산업의 파이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우주경제나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파이 자체를 창조해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유가나 금리 같은 중력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생태계로 탈출하려는 이 혁신의 속도에 자본이 완전히 매료되어서 기꺼이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자본이 혁신을 찾아 기민하게 움직인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거시지표 미국 시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전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좀 정리를 해보죠.
전 세계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유럽은 우크라이나 이슈 속에서 방산주 강세로 유로스톡스 50이 0.62% 상승했고요. 일본 니케이는 0.05% 하락하긴 했지만 엔화 약세 속에서 수출주들이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호주는 어떤가요? 자원주가 올랐나요? 네, 호주 ASX 200은 넘치는 자원 수요 덕에 자원주 중심으로 0.52% 상승하며 시장을 견인했죠. 다들 각자의 전쟁, 육아, 환율 상황에 맞춰서 생존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다음 주 회의를 준비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오늘 다룬 모든 복잡성을 관통하는 핵심 관전 포인트는 딱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 유가 100달러 돌파 시대가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했는가. 오늘 밤 발표될 미국 PCE 데이터가 그걸 증명할 거고요. 이게 다음 주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결정지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글로벌 통화 정책의 슈퍼위크입니다. 3월 19일은 미국의 FOMC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까지 겹쳐 있습니다. 엔화와 달러의 상대적 가치가 요동치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이 크게 틀어질 수 있거든요. 3월 19일 슈퍼위크.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방금 다뤘던 기술주 내부의 잔인한 옥석 가리기와 연결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셋째, 위험 자산 내에서도 초격차 펀더멘털을 가진 곳으로 선택적 포지션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택적 포지션이요? 네, DS증권 등 주요 시장 전망을 보면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상승하는 장은 안 올 거라고 합니다. 금리와 유가의 타격을 흡수하고도 남을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AI, 클라우드 섹터가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 코스피 하락, 유가 쇼크, 금과 비트코인의 기이한 동조화, 그리고 고요하지만 치열한 미국 증시까지 짧게 갈무리를 해봤습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명확한 맥락을 좀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자본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멈춰서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사고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유가라는 가장 전통적인 경제 지표가 아시아 시장 전체를 휩쓸고 뒤흔들었잖아요. 네, 엄청난 타격이었죠. 그런데 바다 건너 미국 나스닥에서는 스페이스X 같은 우주 기업의 지수 편입이나 AI 기업들의 독자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과연 미래의 경제는 금리와 유가에 지배받는 그런 전통 경제와 혁신 자체의 동력으로 굴러가는 AI 및 우주 경제로 완전히 분단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기존의 거시경제 지표로 미래 빅테크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네, 전통 경제와 AI 우주 경제의 분단, 기존 지표가 무의미해지는 날이 올지 이번 주말 동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